네, 안녕하십니까. 깡센클럽 건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이제 시장을 보게 되면 어저께가 어느 정도 바닥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오늘은 그 바닥을 테스트해주는 그런 날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시장이 이제 FOMC 회의를 앞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에서 관망세는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도세도 여전히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기관에서의 매수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적극적으로 유입이 되긴 했는데 기관의 매수 자체가 오늘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IT 업종의 좀 더 강하게 나타났고요. 그 외적으로 이제 그동안의 중소형 코스닥 같은 경우 단기 급락폭이 워낙에 크게 나왔었는데 오늘은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시장에서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제 FOMC 회의가 사실 시장에는 이미 거의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케이스인데 내일 연준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상당히 큰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선은 시장에서 볼 때 이제 연준에서의 이제 금리 인상 결정 그리고 나서 인상 결정 뭐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다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이제 속도의 조절 이 부분인데 속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옐런 의장이 코멘트를 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신흥국에 대한 리스크 부분도 완화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도 외국인들 매도세가 완화가 되거나 매수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한 위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유가가 시장에서 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3단 하락 이후에 이제 어저께 바닥에서 이제 바닥이 쳤다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유가 역시도 이제 연준에서의 금리 인상 여기에 따라 또 변동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신흥국에서 이제 안 좋다 하는 웬만한 지표는 거의 다 바닥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넘어갈 때 시장에서 새로운 마디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것이고요. 이번에서 시장이 돌아간다면 시장은 기술적 반등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시장은 새로운 상승 마디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때 어떤 업종, 어떤 종목이 주도주로서 다시 부각이 될 거냐 이 차이가 있을 겁니다. 자, 하나씩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이제 먼저 금리 인상 속도 부분인데 사실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지금 금리 인상 관련해서는 이미 시장에서는 뭐 다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연준에서 발표할 때 세 가지 케이스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이제 앞전에 얘기했던 대로 이제 인플레이션 속도 등을 봐가면서 서서히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나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금리 인상을 하지만 아직까지 완전하게 글로벌 경기라든지 신흥국에 대한 위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가 시장에서 전망한 것보다 더 더디게 나타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좀 비둘기파적인 그런 제스처를 취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가 둘 다 좋다. 그러니까 두 가지 케이스 다 모두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좀 더 비둘기파적인 얘기를 해준다면 그때는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큰 호재로 반영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제일 안 좋은 케이스가 뭐냐? 금리 동결.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완전히 시장은 엉망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금리를 동결한다 얘기가 나오면 연준에서 특히나 연내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발언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지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연준에 대한 신뢰도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시장에서 불확실성도 지속이 되겠죠. 거기다가 미국의 경기 자체가 아직까지 돌아가지 못한다는 식으로 시장을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시장 전체가 다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준에서 이렇게 발언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극히 희박하다라고 다들 보고는 있는데 그런 가능성도 시장은 있다 정도. 근데 제가 볼 때도 이런 가능성 거의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한다면은 뭐 연준 자체가 자기네들이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시그널을 준다. 그리고 시장과 소통한다. 이런 부분은 다 원칙을 다 어긋나게 만드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 없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연준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어느 정도 지금은 다 바닥이 나와줬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사실 이제 시장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기관 투자자들 계속해서 국내 증시에다가 매수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지는 부분을 지금 국내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받쳐주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요. 국내 기관 투자들이 매수의 근간이 되는 거는 우선은 배당 투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배당 투자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단순 배당만 본다면은 시장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수 안 하는데
매수하는 근간 자체가 시장에서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과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다는 부분, 그리고 업황 자체가 돌아가고 있다는 부분 다 겸해져 있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결국 시장에서 돌아갈 때 대형주 쪽이 강세에 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 많은 자금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거래소 대형주 쪽으로. 대부분의 자금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자금이 들어간 거를 시장을 단순히 받춘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간 만큼 시세를 뽑는 과정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특히나 이제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하거나 안 하거나에 따라서 금리 인상하고 나서 얼마나 비도입파적인 이야기를 하냐에 따라서 달러 인덱스라든지 이런 환율 시장에서도 변화가 상당히 많이 나타날 텐데 뭐 내년에 금리 인상을 어차피 올해 하고 내년부터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인상하기 때문에 결국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좀 더 상승을 보일 가능성도 높은데 시장에서 이 부분도 사실 반영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내년에 원달러 환율이 1,300원도 넘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너무 섣부른 그런 전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 자체가 어느 정도 안정성을 띠게 된다면 그때는 다시금 외국인들 매수가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자,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국내 기업들의 실적을 보게 되면은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뭐 여전히 실적이 좋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케이스인데 우선은 이제 시장 자체가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시장에서 지금 왜 코스피 대형주를 제가 물려도 이 구간에서 물리셔야 되고 이쪽을 계속해서 관심을 가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국내 기업들의 이익 전체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구조가 하반기부터 돌아갔습니다. 사실 하반기부터 돌아갔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대형주 중심의 장세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된 모습인데 실제로 이렇게 실적이 좋게 나왔던 가장 큰 배경 자체는 단순히 환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내 대기업들이 그동안의 구조조정을 상당히 많이 받아놨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좀 안타깝기도 하면서 다행이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국내 대기업들이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새롭게 굉장히 신기술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이 기술을 퍼뜨리지 못합니다. 그게 국내 기업의 한계인데 대신에 국내 기업이 잘하는 게 뭐냐면 어떤 새로운 시장에서 기술이 나왔을 때 가장 빨리 이 기술을 적용해서 퍼스트 무버라고 해서 이제 먼저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국내 증시가 사실 이제 신흥국이 좀 경제적인 여건이 안 좋아지고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지고 이런 과정이었을 때 구조 조정을 통하고 새로운 먹거리로 진출을 이미 준비를 했었던 거죠. 그게 이제 개화가 될 수 있는 시기가 다시금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결국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실적의 개선 그리고 이제 환율 여건 자체가 상당히 우호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이 시장에서 앞으로도 배경 자체가 올라갈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것이고요. 기관 투자자들도 현재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들어간 것이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조금은 긴 관점에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기관에서 단순히 여러분들 시장을 볼 때 지금 지수 차트로 보게 되면 차트상에서는 뭐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 차트상에서의 흐름이라든지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밸류 메리트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겸비된 시장이 현재 코스피 대형 시장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쪽을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있죠. 많은 분들이 대형주를 할 때 사실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면 대형주가 시장의 영향을 워낙 많이 받기 때문에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는 쉴 수밖에 없는데 그 쉰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투자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기를 못 참고 이제 빨리 움직인 종목을 찾아가는 그런 성향이 나타나는데 올해 12월 달이 지금 현재 그런 케이스죠. 옵션 만기,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대형주 쪽에서 프로그램 매도라는 것들이 월 초에 빠지다 보니까 대형주는 지금 현재 조정을 받네. 그런데 중성 코스가 상대적으로 견조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쪽으로 또 이동을 해버렸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쪽은 실적이 안 되고 그냥 단순 심리만 갖고 버티고 있는 시장인데 그 부분이 시장에서 심리가 더 악화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무너져 버리니까 이제 여기서는 손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시장에 돌아갈 때 이쪽이 대형주 쪽이 다시금 주도를 해가지고 움직일 때 또 쳐다보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 쉬는 구간은 쉬셔야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다만 올라갈 때는 확실하게 먹어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 미증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FOMC의 전날이기 때문에 미증시는 하락이 거의 안 나올 겁니다. 근데 상승도 어느 정도 제한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내일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그 정도의 차이가 될 텐데 미증시도 마찬가지로 바닥이 나온 증시가 될 가능성이 됐다라고 관점을 좀 가지고 있고 국내 증시는
이미 어저께 바닥을 확인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얼만큼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될 겁니다. 자, 달러 인덱스가 이제 내일 또 중요하게 연결이 될 텐데요. 달러 인덱스가 사실 이제 앞전에 12월 초에 ECB 통화 정책 회의가 나타나면서 사실 여기서 한번 변화가 나타났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변화가 나타난 것을 신흥국은 아직은 반영을 못했던 겁니다. 왜 반영을 못했냐라면은 결국은 연준에서의 금리 인상을 앞둔 경계감이 이어졌다는 얘기인데 오늘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어저께 1188원을 찍고 나서 약간은 내려왔죠. 오늘은 이제 1185원 소폭 하회해서 마감이 됐는데 역시 원달러 환율도 시장에서 내일 연준에서 발표 이후에 한 번에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변화가 나타날 때 환율 자체가 좀 더 내려와서 1175원이라는 가격대를 내려온다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완화되거나 유입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달러 인덱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제 달러 인덱스를 전체적으로 제가 좀 큰 그림으로 가져왔습니다. 왜냐면 일봉사에서는 우리가 앞전에 다 확인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달러 인덱스가 100.6이라는 가격대가 이번 상승폭 마디지수다. 그 100.6이라는 자리대 찍고 나서 22 통화정책 회의에서 실망감이 나타난 것도 있지만 선방했었기 때문에 결국은 내려온 그런 모습이었었는데요. 전체적인 그림 보게 되면 우선은 달러 인덱스가 이제 2011년도에 바닥을 찍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달러 인덱스가 바닥을 찍고 나서 올라올 때 실제적으로는 신흥국들은 이때가 고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증시가 2011년도가 가장 고점이 만들어졌었는데 단순히 이제 달러 인덱스의 영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을 좀 다변화한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글로벌 경기 여건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제 유럽에서의 문제가 국내 증시에 크게 영향을 미쳤고 특히나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인프라 투자가 어느 정도 계속해서 이제 산업 쪽으로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내수 소비책 이쪽으로 많이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이 이제 자본재료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부분이 안 좋게 나타난 거죠. 더군다나 시장에서 달러화가 이제 서서히 강세로 가는 구조가 돼버리니까 그때는 달러 자산을 선호하는 그런 과정까지도 연결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가 패턴으로 이어졌던 그런 흐름이었었는데 이제 시장에서 이제 작년부터 이제 테이퍼링 그리고 양적 완화가 거의 종료가 되면서 추가적으로 이제는 금리 인상 시기가 무르익었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 달러가 계속해서 강세로 연결됐던 구조인데 결국 이 당시에도 똑같습니다. 시장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이제 조만간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이 얘기를 2014년도 중반부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외국인들의 자금 유출 그리고 미국 자산, 선진국으로의 자금 유입으로 극대화된 그런 케이스였는데요. 강세가 굉장히 많이 뽑았죠. 결국 뭡니까?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을 앞두고 선반영이 그대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시장에서 실제로는 금리 인상이 늦춰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달러화가 급락이 떨어지고 그러고 나서 다시 10월달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고 어느 정도 확정이 돼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니까 선발되면서 올라갔는데 이 당시 역시 상가 패턴을 돌파한 라인을 만들고 직전 고점 라인 때에 꺾였기 때문에 결국은 내일 연준에서 얼만큼 이제 연설 자체에서 코멘트를 비둘기파적으로 얘기를 해주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적당히 빠진다라고 할 때는 앞서 얘기했던 대로 96이라는 수치대를 만들어줄 것이고요. 만일 시장에서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부분으로 이야기를 해준다면 그때는 96이라는 수치를 이탈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달러화 자체가 이미 시장에서는 12월 초에 꺾였는데 아직까지 신흥국은 꺾이지 않았죠. 왜? 경계감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꺾이고 나서 이제 원달러 환율에서도 변화가 상당히 많이 나타날 수 있는데 나타난다면 외국인들이 이제 달러가 다시 재차 강세 약세로 전환될 때 오히려 그동안 선진국 시장에서 계속해서 강세로 이어졌고 신흥국 대비해서 차별화, 좀 더 좋은 그림을 그려줬다면은 이제는 이 부분도 역전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흥국 증시를 보통 이야기할 때 리스크온, 그러니까 위험 선호도가 높아지면 신흥국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고요. 반대로 그렇지 않다면 신흥국에서 자금 유출이 나온다고 하는데 리스크온이 다시금 나타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특히나 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가도 시장에서 빠지면 다 빠져 있는 상태이죠. 그 유가가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기는 많지만 더 이상 빠질 만큼 악재거리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가가 받아쳤다. 역시 신흥국 증시도 받아쳤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에서 올라갈 때는 유가가 이제 안 좋다는 부분, 빠졌다는 부분이 국내 산업재라든지 이쪽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줬는데 실질적으로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동 쪽에서 이제 해외 공사 수주, 발주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뿐이지 실제로 국내 증시 그 기업들의 실적을 볼 때는 유가가 빠진 것이 전혀 나쁘지 않겠죠. 그만큼 우리는 수입을 다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신흥국들이 이제 선진국 대비해서 얼만큼 그동안 상대 강도가 약했었냐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이제 예전에 미국에서 이제 금융 위기가 터지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반등이 나올 때 처음에는 2011년도까지는 선진국 대비해서 신흥국이 좀 더 강세를 띠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는 어떤 부분이 있었냐? 아까 봤듯이 달러 인덱스가 계속해서 약세를 띄었던 그런 구간이었고요. 약세를 띄면서 시장에서 이 당시에 중국이라든지 우리나라라든지 신흥국들이 사실 재정적인 여유가 좀 더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인 부분에서 정책 집행을 함으로써 이제 끌어올렸던 그런 시기가 됐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달러화가 2011년도 저점을 해서 올라가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금이 유출이 되는 거고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테이퍼링이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를 더 한다. 신흥국이 안 좋다. 사실 경기도 안 좋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선진국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계속해서 빠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선진국 증시는 강세에 뛰었지만 신흥국 증시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됐습니까? 달러화가 앞전의 고점이었던 100.6전을 찍고 나서 살짝 꺾인 그림이 되었죠. 그러면 달러화가 앞전에도 바닥을 만들 때 바닥을 쌍바닥 만들고 올라왔듯이 이번에도 다시금 쌍봉 비슷하게 만들어준다는 건데 지금 현재 그럼 뭡니까? 달러화가 고점이 나왔다면 신흥국이 더 이상 악재로 나타날 가능성이 제한적이다라고 부른 것이고 2011년부터 올해까지 중국에서의 정책이 뭡니까? 내수 소비 정책이죠. 그게 내년부터는 인프라 투자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역시 모멘텀은 그대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결국은 바닥을 친 증시인데 왜 추가 더 빠졌냐라고 하면은 바닥 다지는 과정에서 약간의 추가적인 급락이 한 번 더 나타났다. 그러니까 뭐 여진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맞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 증시를 볼 때 제가 왜 물려도 대형주에 물리셔라 이런 얘기를 해드렸냐면 종합주가 지수를 볼 때는 지금 현재 중소형과 코스닥 그리고 대형주가 너무나 많이 엇갈려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올해 중소형과 코스닥이 시장에서 상반기에 굉장히 과열이 나타났었죠. 과열이 나타났던 거는 그동안 중소형 쪽하고 코스닥이 사실 2012년부터 움직였었는데 정점을 찍은 거죠. 반대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실적이 8월 달부터 국내 실적이 다 돌아가는 그런 과정이 나타났는데 그때부터 이제 대형 쪽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저평가라든지 내년에 대한 전망이 좋아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거래소 대형 같은 경우는 앞전에도 제가 종합주가지수 어저께도 설명드렸죠. 종합주가지수는 전체 저점 대비 상승폭의 50% 되돌림인데 중소형 같은 건 62.8%, 대형 같은 경우는 38.2%. 상대적으로 대형이 강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닥의 기조를 잡는 것도 대형 지수를 갖고 바닥을 잡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자, 실제로 볼게요. 앞전에 이제 간단히 설명드릴 때 N자형 상승, 그리고 N자형 하락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는 파동으로 보게 되면 파동 자체가 1, 2, 3, 4, 5파가 마무리가 된 거죠. 근데 시장에서 이 파동이 약간 헷갈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5파 자체가 연장 파동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파 자체가 작게 나온 거죠. 보통은 이제 우리가 시장을 볼 때 3파 자체가 제일 길다라고도 생각하는데 실제 엘리어트 파동에서는 1파와 3파, 5파 중에서 3파가 가장 짧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파보다 3파가 조금 더 높게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3파가 작게 나오다 보니까 5파가 연장 파동이 나온 케이스인데 연장 파동 보이면서 시장에서 한번 정점을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락이 나올 때 A, B, C로 마무리가 된 그런 케이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제 마디가 하나가 끝났다는 거죠. 전체 마디로서는 이게 하나의 1파가 되는 거고 앞으로 움직인 파동은 전체 파동에서는 이제 3파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결국 대형 쪽이 시장에서 앞으로 주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게 연결이 된 것이 유가도 역시 바닥을 쳤다라는 부분이 같이 연결이 되는 거고
중국에서 이제 경제 공작 회의가 이제 주말 동안 있을 텐데 중국의 경제 공작 회의라든지 내년에 대한 뭐 1대1로 정책이라든지 그 외적으로 AIB가 출범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모멘텀이 같이 들어오는 과정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것이 주도주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인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주도주다 이렇게 시장은 자리매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전기차 성장성이 앞으로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연평균 성장이 뭐 70% 이상으로 전망하는 만큼 여전히 전기차는 강세 띄겠죠. 다만 시장에서 아무리 강하게 연계된다 하더라도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지는 않는답니다. 대형주라는 것이 앞전에 여러분들이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이제 뭐 2000년대 초반에 조선주가 막 급등이 나오면서 강세 띄고 그 다음에 뭐 자동차나 이런 것들이 한 번씩 강세 뜰 때도 한 번에 무조건 강세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시총상의 대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가 모멘텀을 받으면서 주도주 역할을 하겠지만 전기차 하나 가지고는 시장이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파동을 그리지 못하기 때문에 파동을 크게 그리기 위해서는 주도주가 다른 쪽이 크게 부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쪽에서 부각이 될 거냐 이 부분인데요. 이 바로 전에 차트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앞전에 파동에서 제가 말씀드릴 때 1, 2, 3이라고 얘기했고 5파라고 했는데 정유와 전기차가 강세였던 위치는 바로 이 구간이었죠. 5파 자리대에서 가장 강세였고 강세였던 것이 B파에서도 역시 그대로 강세로 연결됐던 그런 케이스인데 이번에 새롭게 마디가 연결된다면 어느 쪽에서 연결될 거냐? 앞전에 1에서 3에서 움직였던 종목들이 가장 먼저 선도주로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도주는 이미 정해져 있는데 정해진 주도주 외쪽으로 추가적으로 새로운 주도주가 부각이 될 거냐 이 차이란 거죠. 그래서 전기차 말고 여기서 주도를 했었던 업종이 여기서 다시금 주도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추가로 나올 수 있는 주도주가 아직까지 저도 명확하게는 해석이 안 되는데 금융 섹터 아니면 소재나 산업재 섹터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낙폭이 크게 떨어져가지고 시장에서 바닥을 아직까지 못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빠진 쪽에서 하나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시장을 강하게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삼성전자도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드렸지만 삼성전자도 지금 현재는 62선 잘 찍고 나서 오늘 반등을 잘해줬죠. 삼성전자가 반등을 강하게 하면서 다시금 127만 자리대를 안 찾겠다 가지는 의미는 간단합니다. 시장에서 바닥을 다져주고 삼성전자 역시 시장만큼 어느 정도 상승세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은 낙폭 과대주를 제가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고 최근 들어서도 시장에서 많이 빠져서 반등이 나올 때 낙폭 과대 역시 코스닥 중소 다 빠져있지만 그래도 거래소 낙폭 과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데 마찬가지로 그 낙폭 과대주 안에서 처음에 기술적 반등처럼 보이겠지만 결국 주도주로 부과가 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 과정은 똑같습니다. LG화학이 바닥을 만들고 올라갈 때 그 누구도 전기차가 주도가 된다는 생각 하지 않았고 LG화학이 중심된다 이런 얘기 안 했었습니다. 바닥권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마디이기 때문에 그렇게 밑에 깔려있는 종목들이 새로운 마디를 연결할 수 있다는 거를 계속해서 체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사실 새롭게 연결된 주도주는 사실 계속해서 방송에서 제가 힌트를 많이 드렸는데 뭐 시간이 될 때 다시 조만간 뭐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전기차 관련해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관련은 시장에서 11월 달에도 판매가 굉장히 잘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의 전기차 판매가 왜 시장에서 화두가 되냐면 앞전에는 전기차 관련이 미국이라든지 유럽 시장에서 중심이었었는데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중국에서 판매가 크게 늘어나면서 전체 세계 시장에서 전기차 차지하는 비중이 중국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전기차 관련은 이번에 유엔 기후 협약에서도 나타났듯이 계속해서 모멘텀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강세인데 지금 현재는 시장에서 전기차 관련해서 이야기가 되는 것이 배터리 부분이라든지 전기차 관련된 부품 정도가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실제로는 하이브리드 관련된 전기차 관련주들이 오히려 더 강세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는 내년 시장에서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올 텐데 단순히 지금의 중심이 잡혀있는 종목들 외적으로 시장에서는 현재 생각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쪽도 역시 관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강하게 돌아갈 때 앞전에 파동상에서 5파와 B파에서 강세에 뛰었던 전기차는 상승 탄력이 조금은 둔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해서는 향후 전망, 장기적인 성장성이라든지 장기 전망은 여전히 좋게 생각을 하되 너무 높게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올라가면은 수익 실현도 좀 해주면서 대신에 그동안 바닥권에서 있는 종목과 새롭게 움직이는 주도주 쪽으로 비중을 더 실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자, 이제 연준에서의 이제 금리 인상, 그동안 시장에서 굉장히 오래 끌어왔던 이슈였고 시장에서 캐캐묵을 악재이기도 합니다. 이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뭐 내년 언제 추가적인 금리 인상 할 거냐 이 부분은 아직 멀은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고민하는 거는 3월달 이후에 고민해도 되기 때문에 우선은 이 부분이 잘 마감되고 국내 증시가 연말 얼만큼 마무리를 잘 해주냐 그리고 외국의 매도세가 얼만큼 완화되느냐 이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깡센클럽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전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